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헨리 제미스의 단편선 밝은 모퉁이 집이라는 책에서 The Real Thing 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파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간 문지기의 아내가 신사 한 분과 숙녀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하고 말했다. 나는 그쯤 늘 그러했듯이 소원이 생각을 낮게 마련이므로 곧 초성화를 그려달라고 부탁할 한 쌍의 남녀를 떠올렸다. 사실 그들이 초성화를 부탁하러 온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바라고 있던 부탁은 아니었다. 처음에 이들 남녀는 어느 모로 보나 초성화를 부탁할 것 같았다. 신사는 50대 정도였다. 키가 훌쩍 크고 자세가 아주 꼿꼿한 데다 약간 백발이 섞인 턱수염을 길렀고 진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썩 잘 어울렸다. 그의 코트나 턱수염을 보고 직업적 관점에서 내가 이발사나 재단사라는 뜻은 아니다. 유명인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흔히 유명인사가 그렇게 인상적일 수 있다면, 하지만 잘생긴 사람치고 유명인사인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진실이었다. 숙녀를 보자 이 역설적인 법칙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그녀 또한 너무나 인물이 빼어나서 도저히 명사 일리는 없을 것 같았다. 더욱이 외모가 빼어난 명사 부부를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니까. 두 사람 중에서 그 어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을 끌며 상대방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면 하고 서로 눈짓을 하였다. 그들은 눈에 띄게 수줍어하며 내 편에서 찾아온 뜻을 알아채주길 그렇게 기다리며 서 있었다.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런 태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렇듯 당황해하는 모습은 그들의 목적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초성화를 그려달라는 것 같은 천박한 일을 힘들게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나치게 망설인다 싶을 정도로 주저하고 있었다. 신사가 아내의 초성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던지, 아니면 숙녀가 남편의 초성화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두 사람이 부부가 아닌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더 문제가 미묘할 수도 있었다. 어쩌면 두 사람을
함께 그려달라고 부탁할지도 몰랐다. 그런 경우라면 대신 이야기를 해줄 제 3자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리베 씨께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마침내 미소를 지을 듯 말할 듯하며 숙녀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 그 미소는 사라진 미모를 희미하게 떠올리게 했으며 색이 바랜 그림을 젖은 스펀지로 쓱 문지른 것 같은 효과가 났다. 그녀는 여자치고는 같이 온 신사만큼이나 키가 컸고 자세가 바른 편이었으며 나이는 신사보다 10살가량 어려 보였다. 게다가 그다지 표정이 풍부하지 않은 여성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화장은 했지만 타원형의 얼굴은 낡은 표지판처럼 여기저기가 그늘져 있었다. 험상궂은 시간이 그녀의 얼굴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바람에 표정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늘씬한 몸에 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멋있게 주름 잡힌 옷으로 주머니와 단추는 진한 청색이었는데 분명 남편의 재단사가 만든 듯했다. 그 부부는 뭐랄까 돈을 아끼면서도 부유하게 보이려고 애쓴 것 같았다. 가진 돈에 비해 사치를 한 게 분명했다. 초성화 역시 그들이 누리는 사치 중 하나라면 어떤 조건으로 계약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 아, 클로드 리베 씨가 소개하셨다고요? 나는 그 말을 따라했다. 그리고는 리베 씨에게 매우 감사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물론 내심 리베아 풍경화 전문이니 그들을 내게 소개한다고 크게 손해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숙녀는 뚫어져라 신사를 바라보았고 신사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수염을 만지작거리더니 나를 바라보며 경쾌하게 이런 말을 했다. 그분은 선생님께서 적임자라고 하시더군요. 초성화를 원하는 분들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초성화를 그려주셨으면 해요. 숙녀가 열심히 말했다. 두 분을 같이 말씀이십니까? 그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했다. 저까지 그리시면 가격이 아마 2배쯤 될 것 같습니다만. 신사가 더듬거렸다. 물론 두 분을 그리면 더 비쌉니다. 저희는 돈을 치르는 것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편이 고백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 보기 드물게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답해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화가인 내게 돈을 치른다는 뜻으로 이해했다. 숙녀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았다. 저희가 사파 모델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이에요. 리베 씨가 선생님께서 사파를 그리실 거라고 하셨어요. 아, 네? 사파를 그릴 거라고요? 나 또한 어리둥절했다. 이 사람을 모델로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신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리베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했다. 리베 씨는 잡지, 소설, 생활 스케치를 위해 흑백 펜화로 사파를 그리고 있는 내게 모델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준 모양이었다. 물론 내가 사파를 그리는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위대한 초상화가가 되는 명예를 누리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제서야 고백컨대 어떤 일을 갈망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욕심이 지나쳐 이를 그르치는지는 독자의 추측에 맡기겠다. 사파는 내게 돈벌이일 뿐이었다. 나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분야를 넘보았다. 나와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이 왠지 가장 흥미롭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사실 돈을 벌기 위해 그쪽을 좀 넘본다 해도 부끄러울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방문객들은 돈을 내지 않고 그려주길 바란다 라고 말한 그 순간 내 돈벌이는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처음 그들을 본 순간 나는 이미 초상화적 관점에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했다. 나는 이미 그런 유형을 바탕으로 어떤 그림을 그릴지까지 정해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을 유형이긴 했다. 두 분은 말이죠. 두 분은 놀라움이 가시자마자 나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차마 그들에게 정말 당신들은 꾀재재한 모델이군요 라는 말은 꺼낼 수 없었다. 우리는 뭔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예술가라면 우리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다. 이어서 자기네들은 아는 화가가 많지 않은 데다 우연히 리베 씨를, 그는 물론 풍경화를 그리지만 가끔 인물화 작업도 했다. 그런 기억이 나는 듯했다. 찾아갔으며 노포크 어디에선가 그가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우리도 전에는 스케치를 했어요. 숙녀가 설명했다.
꼴이 우습기는 하지만 우리는 꼭 뭔가를 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물론 저희가 아주 젊지는 않지만요. 아내가 약간 미소를 띠며 말했다. 조금 더 듣다 보니 조금씩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갔는데 남편이 깔끔한 새 지갑 거기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그 명함에는 모나크 소령이라고 쓰여 있었다. 모나크 소령이란 단어가 인상적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 뭔가를 더 알게 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곧 그 방문객은 덧붙였다. 군에서 퇴직을 했는데 운이 정말 나쁘게도 파산을 했답니다. 사실 지금 아주 쪼들리는 형편이에요. 끔찍하고 힘들어요. 늘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모나크 부인이 말했다. 그들은 분명히 아주 조심스러워했다. 자신들이 신사숙녀라서 거만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들에게는 이 사실이 오히려 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자신들만의 장점이 있다는 자신감, 이런 역경 속에서 위안이 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분명히 그들에게는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그 장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교 활동을 할 때나 필요한 그런 것이었다. 예를 들면 거실에 그들이 있음으로써 거실이 돋보이게 되는 그런 식의 장점이었다. 하지만 그 거실은 그들에게 걸맞게 늘 그림 같고 또 항상 같아야 했다. 그의 아내가 언급한 나이에 신경을 쓰면서 모나크 소령이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물론 몸매 때문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매가 큰 장점이라는 건 나도 곧 알아챘다. 그의 물론이라는 말이 허황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분명해졌다. 그는 마치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며 여담을 나눌 때처럼 아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정말이지 포도주라도 한 잔 앞에 놓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부인의 몸매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령의 몸매도 그 못지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듣자 소령 편에서 대꾸를 했다. 우리 같은 인물을 작업하셔야 한다면 아마 우리가 괜찮을 겁니다. 이 사람은 특히 책에 나오는 귀부인의 모델로 어울릴 겁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이야기를 더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들의 말에 동조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만나야 마땅한 이들을 마치 시장에 내놓은 동물이나 유용한 흑인 노예를 볼 때처럼
육체적으로 평가하게 돼서 당혹스럽기는 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나는 모나크 부인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다. 그렇군요. 책에 나오는 귀부인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는 형편없는 사파 같았다. 원하신다면 서보겠습니다. 소령이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위풍당당하게 내 앞에 섰다. 나는 한눈에 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6피트 2인치로 완벽한 신사였다. 이제 막 개업을 했거나 별다른 특징이 없는 식당이라면 그를 고용해서 잘 보이는 창가 옆에 앉혀두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나를 찾아오는 바람에 그들이 천직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그들은 광고 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나았을 것 같았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모습이 쉽게 떠올랐다. 그들에게는 재단사나 호텔 주인 아니면 장사꾼에게 돈벌이를 시켜줄 만한 그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늘 그곳을 이용하죠. 라는 문구를 가슴에 꽂고 다니면 효과 만점일 것 같았다. 그들이 정식을 앞에 놓고 식사하는 멋진 광경이 떠올랐다. 모나크 부인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거만해서가 아니라 수줍어서였다. 곧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일어서서 당신이 얼마나 맵시 있는지 보여주구려. 그녀는 순순히 일어났지만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녀가 얼마나 멋진 몸매를 가졌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구원을 요청하는 눈길로 남편을 쳐다보며 스튜디오의 끝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보자 우연히 파리에서의 일이 생각났다. 나는 그곳에 그때 막 상영 중인 연극의 극작가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여배우가 와서 역을 하나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지금의 모나크 부인처럼 그 친구 앞을 왔다 갔다 했다. 모나크 부인은 그 역을 썩 잘 해냈지만 나는 칭찬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다. 보수도 얼마 안 되는 이런 일이 이 부부가 하려는 게 아주 이상했다. 그녀는 1년 수입이 10,000파운드 대략 되어 보였다. 남편의 말 그대로 원래 맵시가 나는 전형적인 미인이었다. 그녀의 자태는 런던 사람들 식으로 말하자면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나게 훌륭했다. 그 연배의 여자로는 놀라울 정도로 허리가 가늘었으며 더욱이 팔꿈치는 고전적인 곡성미까지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여자들이
흔히 그러는 듯이 머리를 쳐들고 있었다. 그런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녀는 큰 상점에 가서 옷이나 입어보는 게 어울릴 것 같았다. 나는 이 방문객들이 가난한 데다 예술적이기까지 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주 복잡해졌다. 그녀가 다시 앉자 나는 고맙다고 한 후 모델에게서 가만히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넓은 등의 소유자가 내게 말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의 관계니까 말씀을 드리죠. 결혼 당시에 이 사람을 아름다운 조각 같다고들 말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표현력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얘기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자면 두 분 다 아주 피곤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피곤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큰 소리로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있으세요? 그들은 망설였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게 말했다. 사진은 아주 많이 찍었어요. 아내의 말은 사람들의 부탁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소령이 덧붙였다. 그렇죠. 뛰어난 미남 미녀이시니까 그랬겠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진작가가 늘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돈은 받지 않고 찍으라고 허락했어요. 모나크 부인이 웃었다. 사진을 몇 장 가져올 걸 그랬지 여보? 남편이 말했다. 아직 남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에게 많이 줘버렸거든요. 부인이 설명했다. 거기에 서명까지 해서 말이죠. 소령이 말했다. 그러면 그건 가게에서 살 수 있나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물어봤다. 예. 전에는 아내 사진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눈길을 마룻바닥에 떨군 채 모나크 부인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 이제 문단이 나눠져 있는 첫 번째라고 적혀 있는 문단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